자, 이 문제를 딱 받고 이제 보자마자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를 먼저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쓰는 양은 작은데 점수 비중이 높은 문제부터 해야죠. 어떤 문제는 야, 이건 뭐 묻는 게 엄청나게 물었는데 그거 하는데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5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다가 한 6줄만 쓰면 20점 준다는데 그거 못 해버리면 그건 바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전혀 않고 1번부터 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문제에 장애율밖에 일실장애 뭐 하면 딱 보면은 이제 평균 임금까지 통상 아이고 이 문제 풀다가는 60분 50분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딱 드는데도 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 시험을 다 조져버린다고. 그러면 2번 문제는 4번 5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풀고 3번 풀고 마지막에 1번을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5번 풀고 점수 줬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간단하잖아. 장애율 구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배점 어째요? 20점이잖아.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문제 중에서 1번 배점하고 3번 배점하고 10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3번은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번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풀 것이냐. 다 했더니 20번밖에 안 나왔다. 그럼 뭘 하나 제껴버릴까? 일신장애를 제껴버리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신장애는 시간이 없어 못 풀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풀 테니까 좀 달아. 그리고 막 풀어내면은, 풀지는 않은데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발버펴지니까 나머지는 맞는 건 정리해보자. 그리고 점수를 주는데 여러분들 그런 전략이 없이 1번 문제를 풀고 나면 50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막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헛발질하고 막 꿈속에서 막 갈려가는데 몸은 안 나가고 막 넘어지고 막 이제 이게 막 그러면서 이제 쓰다 보면 앞에 거 틀려 있는데 다시 갈 수는 없고 막 미치고 막 이런 거 막 머리 때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해설도 그런 순서로 할게요. 이제 자꾸 패턴을 1번부터 하는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100몇 년 똑같은 점수인데 양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일 나중에 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응? 그런데 막 보면 알잖아. 2번 장애율 계산 문제네. 이거는 몇 줄 안 돼. 20점이야. 이건 잡고 가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1번 풀고 나서 하니까 90번 중에서 다 풀고 났더니 그것도 반절 이상 틀렸는데 다 풀고 났더니 60분 넘었어. 60분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했는데 나머지는 끝이지 이제. 시간도 없고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그 뒷장 보니까 뭐예요? 뒷장은 또 되게 쉬운 문제야. 20점짜리가. 왜? 1번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2번 문제 시간 때문에 좀 쉬운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 배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1번 문제는 30분 만에 도저히 못 푸는 문제고 2번 문제는 10분 만에 풀 수 있는 건데 30점, 20점이야. 왜? 1번 문제 시간에 많이 뺏겼으니까 2번 문제는 좀 줄이라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1번 다 뺏겨가 2번 못 썼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비일비재한다. 그래서 시험장에 닿자마자 4번부터 시작해서 단답형 문제부터 풀어내고 5번 문제 풀고 그것도 막 풀 센텐스로 막 이것저것 다 쓴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딱 써놓고 그 다음에 사례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가 쉬운 게 얼마 딱 봤을 때 뭔가 양이 제일 작을 것 같다. 그거부터 해나가고 마지막 문제를 제일 적게 시간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 별나게 갔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지. 뭐 5점, 뭐 10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10줄, 두 줄만 쓰면 되는데 5점이야. 빨리 써야지.
근데 일시사회금, 퇴직금 계산하는데 5점이야. 아씨, 이거는 빼. 이거 계산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뭐예요? 그냥 숫자를 산식만 써버려. 계산 않고. 장애 계산하는데, 일실장애 계산하는데 산식만 써버리고 금액을 A라고 하자. 끊어놓고 A 해놓고 밑에다 현가 계수 써주고 받아서 B 하면 얼마다. C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산식을 하는데 계산이 시간이 안 됐구나 하고 점수를 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하고 막 이씨 저 개새끼 이걸 어디가 암산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다 끝났지.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와서 공부해도 안 돼. 3년 해도 안 되고 4년 해도 안 되고. 왜? 그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 자세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오늘부터 했는데 딱 봐서 제가 단답형 문제부터 치고 나간다. 계산 문제는 1번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제일 내가 쉬운가. 그거부터 치고 들어간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제일 나중에 한다. 그래서 그 나중에 하는 문제 중에서도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있는데 제일 점수가 적어. 제끼고 가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4번부터 갈게요. 아예 그러니까 패턴을 그렇게 갑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1번부터 해설하면 또 여러분도 1번부터 공부해요. 그러니까 아예 4번부터 가자고요. 네. 자, 상실 수익하고 상실의 대상을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상실의 대상을 소득으로 본다. 이게 소득상선서이고, 상실의 대상을 가동능력, 이게 뭐예요? 우리가 노동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가동능력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상실설의 개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소득의 감소가 없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가 자, 자보하고 근제나 산재에서는 자, 치료기간은 소득상실설이고 그 다음에 장애기간은 가동능력 상실설이에요. 근데 배상책임보험 모두 가동능력 상실설이다.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는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없어요.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없어요. 왜? 사고 전에도 돈 번 사람이 아니야. 사고 후에도 돈 번 사람이 아니야. 소득의 감소가 없어. 근데 여기는 사고 전에는 일을 못했을 뿐이지 빨빨거려 돌아다니면서 가동능력은 100% 상태였어. 그러면 휴업기간에 병원에 입원했어. 가동능력 100%. 통화는 가동능력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40%만큼 상실돼 있대. 이걸 금전평가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의 감소가 없어도 장애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동력 상실설이에요. 그러니까 자, 공무원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공무원이면 그래서 급여를 전부 받았다. 그러면 휴업손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휴업손해 있어. 예. 돈을 다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가동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이지만 여기는 다 상실수익이에요. 입원기간 동안의 상실수익, 통원기간 동안의 상실수익, 장애기간 동안의 상실수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휴업손해는 통원치료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을 했다. 그래서 휴업손해가 없다. 그러면 휴업손해 빵이에요. 통원치료기간인데 일을 못했어. 그래서 한 푼도 못 벌었다. 그럼 휴업손해 100이에요. 근데 가동력 상실절에 오면 장애율만큼 인정하죠. 돈을 벌든 말든 무직자든 아니면 소득이 있든 없든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의 상실과는 관계없이 가동능력 곱하기 장애율,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소득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뭐냐 그러면 1번이 무직자라도 가동력 상실설에는 치료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실수익을 준다. 써놓죠. 무직자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보겠어요. 10살짜리다. 그러면 언제부터 상실수익 인정해줘요? 19세부터 인정해주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다쳐서 우리가 병원에 가 있을 때는 가동능력 상실이 100%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건 19세 미만자니까 이때는 상실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직자라도 우리가 가동력 상실설에 의하면 입원 기간 동안이나 치료 기간 동안에 주는데 단 뭐에 대해요? 19세 이상자에 된다는 거예요. 19세 이상자. 근데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소득의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치료기간 동안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휴업손해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역시 상실수익이 존재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가동력 상실률이라는 것은 내가 가동능력 100%를 했을 때 내 가동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200만 원 뗐다. 그래서 800이다. 그러면 가동능력이 800이 대상이 아니라 1000이다는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세금은 국가가 정책에 따라서 소득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 가동능력의 금전평가는 우리가 세금 공제 전이 내 가동능력의 금전평가지 만약에 세금 공제 후에 된다. 이건 뭐예요? 소득상실설이에요. 왜? 네가 실질적 소득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제 배상 책임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세금 공제 전 소득을 하고 있는데 약관에는 세금 공제 후 소득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조금 덜 주겠다. 덜 주겠다. 이런 거죠. 덜 주겠다. 자, 가동능력 상실설에는 무직자라도 준다. 오케이. 가동능력 상실전 무직자라도 준다. 그 다음은 19세 이상이어야 된다. 조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업손해가 즉 소득의 감소가 전혀 없는 경우라도 입원기간의 상실수익, 통원기간 상실수익 준다.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통원기간이라도 전혀 일을 못했다면 100% 주고 전혀 일을 다 해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하나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동력 상실설에 의하면 장애율만큼은 준다. 소득의 감소가 있든 없든 준다. 이게 가장 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 3번에 보면 우리 오늘 문제 보면 무직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무직자이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직자인데, 그죠? 무직자인데 19세 미만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가동능력 상실설에 의하면 이번 기간 동안에는 가동능력 거박이 이런 걸로 100% 거박이 이런 걸로 하자. 그 다음에 통원기간은 노동력 상실률 거박이 이런 걸로 자. 임금을 우리가 상실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직자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휴업손해가 없고 상실 수익에서는 입원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입원이나 통원기간에 상실 수익을 인정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 사용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가동력 상실설은 지금 어떠냐? 못 써요. 왜 못 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소득이 변화가 없지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아,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사장이 지금 막 여기서 자르고 싶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 회사에 위험한 일을 하다가 또 회사에 과거에 영광에 같이 했던 것 때문에 좀 잘라야 되는데 저녁에 맨날 고민하면서 조금만 명분만 보자. 이러고 있는데 아침 8시 늦게 나왔어요. 바로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해서 다 완결 처리해버리면 60세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일하고 장애 10%가 있었어요. 장애 10%가 있는 사람이 퇴사해버려요. 그러면은, 자, 원래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에요. 5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퇴사하고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럼 500만 원을 기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 근로자의 90%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나서 돈 받고 나서 다시 취업해요. 무슨 말을 했죠? 가동 소득상실서를 취할 때가 1960년대예요. 1960년대 판례를 보면 광부들 판례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광부들이 사고 나서 골절되면 장애권 와서 청구하고 광부 그만둬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받고 나서 다시 다 받고 나서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놀아요. 그러면 광부로서 상실수익 다 100% 인정해주고 이런 근로자 임금으로 자기 노동력 상실 남아있는 상실률만큼 빼잖아요. 그때 광부들이 이런 걸로 훨씬 더 높았으니까. 그래서 돈을 번 다음에 바로 이제 합의 끝나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또 탄공 들어가죠. 그러다가 언젠가 또 교통사고 나면 또 누워요. 다 퇴사하고 다 해요. 그리고 또 돈 왕창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합의하고 나서 다시 저 광부 또 하고.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냐고. 나도 하겠다, 야, 나도. 어? 이런 근로자 임금이 200만 원이고 내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1000만 원에 20% 장애 나왔어. 근데 이런 근로자의 80%만 빼고 1000만 원 나머지 다 준다 그러면 일단 돈을 수억 받고 그거 다시 하면 되지. 미쳤다고 그걸 하냐고. 막 그때 당시 변호사 사무장들이 그랬잖아요. 미쳤어요? 왜 그만 빨리 그만 합의하면 안 돼요. 복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푹 쉬고 그 다음에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득을 조작한다. 사고 후 소득을 조작해. 그거잖아.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는 것도 조작이잖아. 자, 그래서 소득상실설이 모랄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동력 상실설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책에 있죠.
가동능력 상실설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랄 리스크. 사후 소득을 조작할 수 있다.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근로자밖에 안 되니까 네가 사실은 20%면은 장애 노동이 20%면 80% 그러면 광부 소득 100% 상실해서 이런 근로자 임금의 80%를 빼니까 광부 소득이 한 3배 높으면은 어마어마한 차익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퇴사하고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거죠.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득의 감소가 없다 하더라도 60세까지 고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합의 다 하고 권리 포기 다 했는데 그때 다시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동능력 상실설을 쓴다. 가동능력 상실설과 소득상실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직자라도 상실 수익이 있다. 이게 가동력 상실설. 무직자이면 휴업손해가 없고 우리가 장애보상금만 있는 거다. 이게 소득상실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소득상실설이 아니죠. 휴업손해는 소득상실설. 그 다음에 장애보상금은 가동력 상실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완전한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소득상실설이다. 따라서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우리가 선원근제, 해외근제, 그 다음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는 휴업손해 상실수로 나누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입원 통원기간의 상실수익과 장애기간의 상실수익으로 나눈다. 따라서 선생님 휴업손해에서 휴업손해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입원 통원기간의 소극손해에서 입원 통원기간의 휴업손해를 빼는 거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론에 오면은 소극손해를 하나의 손해로 봐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모두 상실수익으로 본다. 자, 그런 내용들을 공해 주면 됩니다. 가장 키포인트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써야 되냐?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거 2-3개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의 쓰고 나서 두 번째 소득상실설의 문제점 2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이점 뭐냐? 무직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 이 2가지만 딱 쓰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돼. 그죠? 빨리 넘어가야 돼. 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썼다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바빠서 지금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틴전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어 해설을 합니다. 자, 컨틴전트 그러면 이겁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컨틴전스 인다이렉트 로스에서 우발적 간접 손실 이렇게 번역들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B회사의 입장에 볼 때 자기가 화재가 났으면 이건 직접 손실이죠. 근데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사고 나서 얘가 원료를 못 받아서 기업 중단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원재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여기다 납품하는데 얘가 불나가지고 내가 원재를 못 팔아가 생긴 손실. 그러니까 컨틴전스라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남 때문에 내가 우연하게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우연적 간접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A가 발주자다는 거. 그리고 B가 원청이야. C가 예를 들어서 하청이에요. 자,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얘나 얘가 책임지죠.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나 750점이나 750조나 피용자의 과실이거나 다 책임을 지는데 얘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얘는 책임 안 져. 공사장 자기가 발주만 했을 뿐이니까 공사장에서 뭔 사고 나도 얘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사고 나면 여기 얘는 대부분의 사고 책임을 지죠. 무과실인 걸 제외하고는. 근데 얘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필이란 말을 써. 반드시 필자 아닐 말자.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조건에 따라서 우연한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지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미필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치는 책임은 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사고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이 얘 책임져요. 얘가 책임을 안 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공자가 10층에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안전거리 안 했고, 추락 방해 안 쓰고, 다 책임지죠. 얘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아무리 사고 나도 얘가 당연히 책임지는 건 아니다. 미필. 그러면 얘가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냐? 사고 났다는 것만 가지고는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조건이 뭐냐? 컨틴전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시를 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틴전스 라이벌리티가 미필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미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고 나더라도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특정 조건 하에서 정말 우연한 사고가 100건 났으면 99건은 하면 안 진다는 거죠. 그런데 도급업자 배상책은 100건 나면 99건 책임져. 어쩌다 하나 지가 자살했을거나 이런 것만 책임 안 지는 거고 다 져. 근데 미필은 거의 대부분이 90%, 99%가 책임 안 지는데 정말 특수한 케이스에서 컨틴전스에서 하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오케이? 그게 뭐예요? 컨틴전스. 특수한 조건 하에서 우연하게. 그러니까 미필은 반드시 지는 책임은 아니다. 미필이란 말이 뭐예요? 컨틴전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배상 책임에 기명피보험자로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왜? 거의 책임 안 지니까. 그러니까 발주자가 원청회사한테 너 보상 책임에다 내 추가로 넣어줘. 그래서 추가 피보험자로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2점짜리니까 간단히 그렇게만 써주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컨틴전스 라이벌리티의 발주자 미필적 책임이라고 배웠지만 미필적 배상 책임이라는 말로 벽이 배웠는데 미필이 뭔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는 걸 잘 몰라서 더군다나 영어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이씨, 내가 뭐 영국 사람이냐, 이씨, XS 같은 놈 새끼들. 그러고 욕하고 나와봐야 우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자꾸 내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문제는 좀 덜 내려고 한다고 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기 노트를 부지런히 읽으면 적어도 100지는 안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다른 책이나 다른 교과서에서 어떤 말들이 또 혹시 있는가? 우리가 좀 미진한 게 없는가를 계속 조사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strict liability, 엄격 배상 책임. 저는 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영미법에서는 엄격 배상 책임이라고 그러고 대륙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무과실 책임의 원리가 뭐냐? 위험 책임의 원리죠. 위험물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손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자배법 공부할 때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배웠잖아요. 보상책임의 원리는 무과실 책임을 이론을 설명 못해요. 보상책임의 원리가 설명되는 게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위험책임의 원리예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에서 우리가 자 위험물이어야 되잖아요. 물. 그죠? 사고를 야기하는 게 물이어야 된다고 해. 그러니까 공작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PL법에서 생산물 배상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에서 무과실 책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배법에서 위험물은 뭐예요? 자동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인배상에서 무과실 책임인 경우는 자, 물이 사람을 다칠 때, 물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물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에 의한 사고와 물에 의한 사고가 있잖아요.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다치는 사고가 있고 물의 하자란 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다치는 거에 무과실 책임은 없어요. 왜? 사람은 위험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사람을 위험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그 위험물을 어세창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종이 돼야 돼요. 재물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는 물에 의한 사고, 위험물에 의한 사고밖에 없기 때문에 민법 758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그 다음에 PL법에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에서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 생산물의 하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이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책임의 원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뭐예요? 엄격 배상 책임 보험.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영미법에서는 엄격 배상 책임 보험. 그 다음에 우리는 대륙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위험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적용되는 게 뭐예요? 세 개를 열리면 되겠죠? 자, 뭐예요? 758조 소유자 책임, 그 다음에 제조물 배상 책임에서 제조물 하자의 책임, 그 다음에 자동차 배합법에서 운행자 책임, 이 세 정도만 나열해지면 엄격 배상 책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comparative liability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과실 책임이 있고 중간적 형태가 있고 무과실이 있죠. 이 과실 책임에 대해서 대륙법하고 영미법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과실 10%가 있다. 90대 10이다. 그러면 90%가 90% 배상하고 10%가 10%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과실일 때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70%고
B가 30%다. 70%를 배상하고 30%를 배상한다는 거예요. A가 90%고 B가 10%다. 그러면 10%를 배상하고 90%를 이게 우리 대륙법에서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 미국에서는 이 과실 책임주의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쓴 게 뭐냐면 자, 기여과실이라고 컨트리뷰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기여과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과실이 100대 빵일 때만 주고 나머지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 자, 이게 과실이 존재하면 배상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대 빵일 때만 배상해 주지.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20%다. 배상 하나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법의 과실 책임주의가 훨씬 미국의 제도가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걔가 100% 책임을 지고 조금이라도 덜 하면 걔는 100% 배상받는 거예요. 양비론이 없어. 저는 미국의 제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예요. 우리는 뇌물을 1000억 먹은 놈이나 1억 먹은 놈이나 똑같다. 평생을 소신껏 살았는데 위장전입 한 번 한 놈이나 했다고 한 놈이나 평생을 나쁜 짓 한 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이야. 미국은 엄격하게. 그래서 대통령 후보끼리도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걔만 때려봐요. 언론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실컷 거짓말하고 허위 정보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오도해 놓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나는 된 거야. 진놈이 아이씨물 더 할 걸 뭐 이런 거죠. 더 할 걸. 이게 기여과실이에요. 자, 기여과실의 방어 수단으로서 라스트 찬스가 있죠. 최고 회피 기회. 그래서 자, 과실이 조금만이라도 피해자 있으면 하나도 안 주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수정 요소로서 가해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내가 과실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했다. 그러면 배상해달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정 요소로 들어온 게 라스트 클리어 찬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제도를 취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가혹하잖아요. 너무나 가해자 위주잖아요. 그래서 자, 비교과실제도로 가야지. 비교과실제도 해가지고 가해자의 과실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 배상. 이렇게 되잖아요. 0%. 비교과실이라고 하는 거야.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 그래서 이 컴패러티브 과실 책임을 50% 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1%가 되면 100% 배상하고 49%가 되면 과실상계 없이 100% 배상받는 거죠. 이게 미국의 제도예요. 51대 49다. 뭐 51% 배상하고 49% 배상한 게 아니라 51%가 되면 네가 무조건 다 책임져. 이게 비교과실 제도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다수주가 이걸 취하고 있는 거죠. 비교과실 제도. 그러다 보니까 에린 브로포치인가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 있죠. 에린 브로코프치인가? 여기 독일 저기 모스크바 이름이라서 저기 외우기도 어려워.
실제 인물이라서. 그 첫 장면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빵 치는 걸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부스를 하고 있죠. 근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남자가 다 달라요. 애 낳으면 애 하나 만들어 놓고 남자 가버리고, 그럼 또 사귀어 나서 또 애 하나 낳으면 얘는 가버리고, 또 애 낳고 또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셋을 여자가 키우고 있는데 실업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뻥 해서 목이 다쳤는데 거기서 한 푼도 배상 못 받는 걸로 나와요. 그게 컴퍼레티브예요. 왜? 에린 브로프치가 60% 과실이고 저쪽이 40% 과실이니까 내가 100% 배상해야 되고 나는 1% 못 받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치료비는 100%, 과실 90%라도 치료비 100%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미국은. 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발달하는 게 노폴트 인슈런스. 자동차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서 보상 못 받으면 내 보험을 다 받는다는 거죠. 상대방에서 보상받을 만큼은 무과실 때 보상받을 건 내 차에서 받겠다. 노폴트 인슈런스. 이게 많이 받죠. 그래서 비교과실은 50대 50 룰에서 영미법에서만 존재하고 미국의 지금 대다수의 주가 컴퍼러티브 우리가 과실 책임을 주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트랙티브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혹 과실이라는 거죠. 유혹 과실. 우리는 민법 758조가 적용되죠.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죠. 자, 미국은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나무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그런데 공작물 점유자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 안 진다. 왜 우리 집에 왜 들어왔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758조가 적용되면 도둑놈이 들어오다가 떨어졌어. 근데 그 물건이 담 타고 막 넣으면 담이 무너졌어. 그러면, 이거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니까 도둑놈도, 이게 되냐는 거죠. 왜 도둑놈은 들어와?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양비론이 없어. 잘못하면 네 책임. 잘못하면 네 책임. 나는 책임이 없어. 내가 좀 과실 있다고 나는 책임 없어. 네가 더 잘못했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개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7대3, 8대2. 그 걔들은 7대1이나 8대2나 9대1이나 똑같아. 배상 없어. 그게 컴퍼러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죠? 비교 과실 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유혹이라는 거죠.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남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들어오지 마세요가 담을 꽉 잠가놨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 들어와서 사고 났다. 그러면 우리가 keep out, 들어오지 마세요. 철저히 문을 잠가지 않았다. 그걸로 우리도 배상 책임 물권에서 대륙법에서 그거를 유혹 과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어셈션이라는 것은 위험 승인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륙법에서 위험 승인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위험을 승인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 승인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축구하다가 사고 난 거야. 자, 김동국이가 축구하다가 넘어졌어. 또 태클해서 넘어져가지고 부러졌어.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부러졌어. 그러면은 상대방 선수나 상대방 선수의 구단주한테 민법 756조 책임 묻는다면 맨날 소송할 거야. 빈볼 던졌어. 맨날 소송하고. 그죠? 위험 승인설이다 하는 거죠. 권투 선수가 권투 끝나고 나면 소송하기나 바빠 이제. 너 코뼈 왜 때렸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위험 승인설과 관련돼서 제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배치.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사고 났다. 농구하다가 밀었는데 넘어졌는데 점프하다가 떨어지면서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골절이 됐다. 그럴 때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인이 예상하지 못한 과한 행동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승인된 위험을 초과해버렸죠.
예를 들어서 권투인데 갑자기 열받는다고 뒤돌아차가게 해가지고 때려버렸어, 발차기로.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 축구하고 있는데 그냥 열받는다고 2단 접차기로 차버렸어, 그냥.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면 승인된 위험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운동하는 것 자체나 서로 행동이 허용된 범위였다라고 하면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배책과 관련돼서 또는 영배책에서 시합중 사고. 그래서 위험승인설과 관계된 가장 큰 것들이 시합중 사고. 이거를 안 해주는 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 장애에 20%가 있었다는 거. 기존 장애에. 그러면 다른 부위겠죠. 그죠? 이걸 AV라고 할게요. BV, CV, DV 해서. 자, B는 그랬더니 족관절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척추체예요. 그 다음에 D는 종골, 분쇄골절이다. 이거는 좌라하고 이거는 우라하죠. 자, 먼저 각각의 장애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장애를 우리가 여러 개의 장애가 있을 때 중복 장애를 병합하는 방법이 있죠.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기여도 감액은 어떻게 했냐? 여기 장애야. 각각의 장애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족관절에서 내과외과 합산해서 정강직을 넘는다는 것은 여러 개의 장애 합산이 아니라 이 장애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 자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중복장애의 병합률이 적용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장애를 구하면서 이걸 고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지금 각각의 장애를 구한 다음에 이걸 병합할 때는 종합장애지만 이거 하나 구할 때는 병합장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장애를 구하면 20%에다가 15%단 말이에요. 근데 족관절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거 안 움직인 거, 이거 조금 안 움직인 거 합쳤더니 15%예요. 그럼 이걸 합치면 20 더하기 100-20 곱하기 15% 하니까 32%인데 족관절의 정강직을 30으로 했으니까 30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요거 할 때 앞에 그 장애를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직 각각의 장애를 구하는 것이지 서너 개의 장애가 신체 전체 장애를 병합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도 장애가 30%야. 근데 기여도가 있어. 얼마예요? 사고 기여도가, 그러니까 기왕증 기여도가 20이니까 사고 기여도를 곱해야 되겠죠. 24%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구합니다. 자, 기존 장애 20%, 족관절 30%, 여기 24%, 그 다음에 여기 20%. 맞아요?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병합장애가 할 때 들어가야 되지. 왜 각각의 장애를 구할 때부터 중복장애 병합 룰을 쓰냐 이거지. 먼저 이론적으로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복장애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20%가 있다고 하고 얘는 100에서 20을 뺀 거에 30%인데
자, 족관절은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24%가 되는 거죠. 자, 요걸 보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한시장애를 구했어요. 자, 한시장 10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100에서 자, 요거 20 빼고 요거 24를 빼고 곱하기 2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 자, 100에서 20 빼기 24 하면 곱하기 0.24 하면 몇 번이에요? 100에서 44 곱하기 0.3 곱하기 0.8 13.44 그 다음에 100에서 20에 24 마이너스 13.44 곱하기 20 맞아요? 족관절이? 절곡고죠 20은 맞아요? 그러면 100에서 20, 24, 13.44 곱하기 0.2는 8.51 이거 빼고 이제 이 세 개를 합치면 24 더하기 13.44 더하기 8.51 그래서 45.95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이거 구할 때 이거 안 뺀다는 거 왜냐하면 각각의 장애를 구하는 거지 중복장애 병합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산재는 자, 기왕적 감액이 없어요. 한시장애도 없어요. 한시장애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산재에서는 뭐만 감액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거예요. 현재의 장애 안에 과거의 장애가 있을 때. 자, 허리에 11급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8급이 됐다. 근데 이 8급 안에 옛날에 11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8급의 일수에서 11급의 일수를 빼요. 8급에서 10을 빼면은 8 마이너스 10급에서 마이너스 몇 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고지식하니까 급수가 없다 뭐 그럴까 봐서 8급에 해당되는 장애 일수에서 11급에 해당되는 장애 일수를 빼서 나머지를 주죠. 그거는 지금 장애는 뭐예요? 이번 장애는 사실 이거밖에 아니니까. 이 장애 안, 현재 장애 안에 과거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몸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가 있었고 이번 장애는 여가 있었다. 그러면 산재에서는 안 뺀다. 왜? 이 장애 안에 옛날 장애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배상책임에서는 고려해 주죠. 그러니까 산재 근제에서 기존 장애를 빼는 것은 현재의 장애 안에 기존 장애가 있을 때, 기존 장애 위에 현재 장애가 들어가 있을 때. 근데 이걸 이렇게 평가해 주면 이번 사고로 전체 이렇게 된 사람도 이렇게 줄 건데 옛날 이거 받고 또 이걸 받으면 과잉배상이 되니까 8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수에서 11급에 해당되는 장애일수를 빼는 거고 부위가 다르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시장애 개념 없다. 그 다음에 기왕적 기여도 개념 없다. 산재는 all와 nothing밖에 없어. all와 nothing밖에. 그러면 8급
8급, 11급이에요. 그죠? 옛날에 11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 몇 급이에요? 6급이라는 거죠. 8급이 2개 있으니까 6급으로 장애를 끊는다. 자, 맥브라이드에서는 기왕적 감액, 기여도 감액 또는 한시장애, 영구장애, 그 다음에 장애율 합산액이 강직장애를 전강직을 초과하고 이런 거 다 적용되지만 산재에서는 옛날 장애의 동일 부위에 현재 장애 안에 옛날 장애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감액하는 거, 감액하는 경우는 지금의 장애에 해당되는 일수에서 옛날 장애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근제보험 책들에 보면은 실무에서 하고 있는 거에 극히 일부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전혀 안 나와 있잖아. 응?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간을 통해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할 뻔했죠. 자, 8급인데 한시장에 10년이다. 맥브라이드다. 그리고 8급이다. 11급이다. 그러면 이거 빼놓고 이렇게만 하면 9급이 되는 거죠. 그죠? 7급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제나 장애가 그냥 다 발생하는 일단 한제 급수 주면 한시 연구 따르지 않고 그건 급수예요. 그러니까 산재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배상 책임은 복잡하다고 그래요. 왜? 거기는 딱딱딱딱. 그럼 단순하면 어떤 사람이 저 영업을 잘하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복잡해야 돼, 막. 그래서 나는 공부 좀 했고 해야 되고, 뭐 어려운 거 해야 되고, 막. 단순한 거 하면 오히려 막 짜증나. 자, 그 다음에 자, 바나나 사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바나나 운영업체가 있죠. 이 업체가 영배책을 들어놨어요. 근데 이 피해자 A가 의료보험 처리를 하고 가불금을 400을 받았고 직업은 무직이라는 거예요. 무직인데 스키 타고 다니는 사람, 뭐 이거 타고 다니고 막 여름이만 되면 한강에 사시는 분,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 부러운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공부한 이유는 지금 공부 안 하면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 저 사람들은 뭐. 자,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금을 한번 구해볼게요. 라는 거죠. 자, 구상금을 구해보니까 치료비가 이때 치료를 했고 향추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300 플러스 300이 있는데 이 향추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구상하는 금액을 구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2,800만 원 70%면 1,960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2,000을 줬기 때문에 구상금액은 1,960만 원입니다. 오케이. 이제 쉽지 않겠죠? 어디까지만 정리한다는 거예요? 의료보험공단이 지급해서 치료 종결 시점까지의 총치료비, 그걸 곱하기 과실상계해서 그 과실상계한 금액하고 공단의 지급금 중에서 적은 금액이
공단의 구상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총 이제 치료비부터 보겠습니다. 총 치료비는 얼마냐 하는 거죠. 자, 3,400이죠. 곱하기 과실이 얼마냐 그럴 땐 70이네요. 70. 휴업손해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료기간 동안에 휴업손해는 없다. 무직이다는 거죠. 휴업손해 치료기간 동안에 휴업손해가 없다. 무직이다. 또는 뭐 소득의 감소가 없다. 이게 현혹되지 말란 얘기죠. 왜? 가동능력 상실사기다. 따라서 입원 기간은 200만 원 곱하기 자기 100% 곱하기 몇 개월이에요? 6이고 곱하기 70%고 200만 원 곱하기 장애가 30%이고 곱하기 10-6 곱하기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실수익 200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호프만 계수를 110에서 10을 빼고 곱하기 70%. 자, 위자료는 8,000으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곱하기 30% 곱하기 100 마이너스 자, 과실의 60%만 해주기로 했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자, 그렇게 했더니 2280 여기가 23800 자, 그랬더니 하여튼 다 계산을 해서 해봤더니 위자료가 얼마냐 하면 1968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치료비가 23800 000 상실수익이 52080 000에서 공단의 구상금액이 19600 000 그 다음에 가불금이 400만 원 이렇게 빼고 디덕터블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1번 문제가 왜 마지막에 있나고 하지만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간 강의했는데 1번부터 자꾸 해설하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 그 패턴을 못 바꾸세요. 그러니까 해설도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고 해. 그래서 아무튼 내가 전 문제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달아줘야 된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자,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5초까지 달린다든가 13초까지는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올라가는 것은 되게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 6점까지는 괜찮아요. 금방 갈 수가 있는데 50%, 60%까지는 7, 80%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50%까지 올라가는 것은 대충 흐름만 맞춰도 되고 가정용으로 막 써서 그냥 13만 3천 원이다 그러면 막 약 13만 원 막 해도 되고 30만 원 된다. 자, 오늘 평균임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1번 문제를 보고 또다시 평균임금을 또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험장이
알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실물을 계속 안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패턴이 바뀌면 전혀 다른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월 21일 사고니까 4월 20일까지 첫날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하면 4월 21일부터 2월 21일부터 1월 21일까지 여기죠. 자, 이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때 근로는 했는데 아직 미지급이라도 관계없어요. 이때 급여를 했는데 5개월 후에 받아도 관계없어요. 이때 급여의 대가, 이 근로의 대가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8월 달에 우리가 뭐가 하계 휴가비가 나가고, 자, 10월 달에 김장비가 나가는데요. 이때 만약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실종돼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휴가비를 이 비율만큼 여기서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간 비용도 저 기간에 아직 기간이 미래했지만 도래 안 했지만 저 기간에 해당되는 급료를 계산해서 받냐는 거예요. 받으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거고 안 받으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 존재했어 안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존재했어 안 했어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임금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죠? 이 기간에 해당되는 근로의 대가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나온 것이 우리가 이때 퇴사하더라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에 해당되는 김장 하계 휴학비를 줬다 이때. 그러면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김장비를 줬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기간도 이 기간에 해당되는 김장비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조건이 그 당시에 근무 조건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 기간에 김장비라든가 하계 휴학비는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다 끄서버려야 되죠. 다 끄서버려야 돼. 그 다음에 자, 급여를 상여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90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20을 받았다는 거예요. 30인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0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산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 기간에서 이 기간에 해당되는 걸 빼야 되죠. 그러면 이 기간이 뭐냐면 20일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냐? 90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아버지 상 때문에 3일 피웠다. 이게 공제될 기간이 아니거든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뭐 할 때예요? 귀책 사유, 사용자의 귀책 사유나 사용자의 업무 중 부상인 경우는 사용자 승인 없어도 하지만 자기가 질병이나 그죠? 부상이 있는데 업무상 질병이 아니야. 그때만 사용자 승인을 받은 거지.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사용자 승인만 받으면 무조건 공제 대상인 것처럼 생각할까 봐서 이걸 또 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통상임금은 뭐냐는 거죠. 자, 합천하면 통상임금은 7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개월은 90일이야. 그래서 8만 원이.
평균 임금은 여기다 더하죠. 뭘 더해요? 180만 원 더하고. 자, 180만 원 뭐예요? 어획수당이죠. 그 다음에 90만 원의 곱하기 90분의 70이에요. 왜 90분의 70이요? 요것만 하면 90분의 70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20만 원을 더해 주는 거죠. 상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3만 원이에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은 11만 원이에요. 교수님 지금 상여금을 영업장래 상여금으로 보고 계시네요. 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90일어치의 상여금을 정기 상여금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요? 정기상여금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통상임금에도 추가가 되죠. 통상임금에? 그렇지.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이게 만 원이니까 9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자, 뭐 했어요? 자, 사용자의 승인만 받으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거기다 쭉 놓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게 그달 근무 조건, 지급된 날 근무 조건이라면 그거는 1년 연간 근무의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이 기간의 근로의 대가라면 이 1년에 한 번 나간 것도 이 기간의 급료로 정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통상임금이 9만 원, 평균임금이 11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헷갈리면 다시 또 통상임금을 또 봐야 돼요. 네? 통상임금을 또 봐야 돼.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들어간다는 것은 90일간의 근로의 대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90일간의 대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90일 동안 안 주고 그때 학예 휴가할 때 한 달 근무한 사람도 그날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퇴사한도 안 줘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게 아니잖아요. 90일인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서 판단을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자꾸 조금씩 패턴을 바꿔서, 똑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만 바꿔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막 쉽다고 다 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그게 계속 같은 문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그 문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평균임금을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죠? 우리 지금 여기서 계신 분 중에서 오늘 강의를 했는데 내가 다 맞았다. 그 있을 수 없어. 그냥 다 틀린 게 정상이요. 오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못 맞췄어.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래야 또 학원에 나오고 싶지. 다 맞히면, 뭐 나가서 별 도움이 안 됐어. 그럴 거 아니요. 응?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의 허점을 공격을 해서 여러분이 그 공격을 당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저도요, 똑같은 문제 안 내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머리 아파요. 이렇게 막 다른 책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판례도 보고 계속 실제로요, 기본 강의할 때는 책 하나도 안 봐요. 그냥 강의하러 오는데
이때는요 단체 다 보고 막 계속 어떤 문제가 좋을까 보고 막 다 보거든요. 예? 그래야지 새로운 문제 실무상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문제를 한두 번 했는데 얘기해 주면 그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되는 거죠. 응? 시험장에 가서 40점 문제인데 내가 반절밖에 못 썼다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 다른 거 다 잘 써도 그 한 과목 때문에 과락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해 다른 과목 막 80점 70점 맞으면 뭐하냐고 하나가 37점인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3통 상평 1통이잖아요. 그러면은 11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3개월 이게 통상임금 곱하기 30 이게 270이고 여기 330에 992죠. 그러면 얼마예요? 1260. 그 다음에 1110 곱하기 1301. 그러면 얼마예요? 143,000,000. 장례비는 121.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점은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보시면 1974년 10월 21일인데 60세로 하면 얼마냐는 거죠. 1974 더하기 60 하면 2034. 10월 21일. 자, 491자를 빼면 얼마예요? 2016 4월 21일 6개월 18년 6개월이죠. 자, 곱하기 12 더하기 6 하면 222개월. 자, 호프만 계수가 없으니까 이걸 200으로 가정하죠. 호프만 계수를 200으로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실수익을 구하면은 33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되면 4억 4천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계산을 해 보죠. 위자료. 자, 상실수익 4억 4천이고. 과실이 있어? 무과실로 하자 그랬지 아까. 그 다음에 143 000 여기 1260 000 155 00 000. 위자료는 막 아무거나 정하면 돼요. 사망사고니까 8천으로 하겠다.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이제 손해배상 구하고 일실 이제 수익퇴직금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일실퇴직금 구할게요. 자, 330만 원이에요. 자, 330만 원. 근데 정년까지는 보면은 여기서 자, 몇 년도 입사했냐 그러면 2015년 며칠이에요? 입사연도가 1월 그러면 9기고 여기는 19
19.9. 그죠? 그러면 19 더하기 330만 원 곱하기 12 더하기 9. 이게 퇴직 시까지의 급여죠. 그리고 이걸 A라 그러면 A를 자, 몇 년 남았는가 보면은요. 자, 우리가 자 2015년 사고 일자가 2016 4월 21일인데 2015년 1월 21일이면 1년 3개월이라고 근무기간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년 3개월을 빼면 18년 6개월이죠?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0.5 영어 18 더하기 0.5 나누기 12 곱하기 6. 이거를 B라고 하자 이거지. 그 다음에 자, 실제 퇴직금은 얼마예요? 330만 원 곱하기 1년 더하기 330만 원 12 곱하기 3. 요거를 C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 B-C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드릴까 하는 거죠. 만약에 퇴직금 계산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하자. 그래도 식은 다 알기 때문에 점수 거의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계산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가 나오면 그 퇴직금 문제는 제일 나중에 해라. 제일 나중에 하면서 산식만 쓰면은 그래도 빨리 되는데 저걸 계산하려고만 뭐 어렵죠. 그러니까 산식만 싹 써놓고 A라 한다, B라 한다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출제자가 봤을 때 산식은 다 맞았단 말이야. 그럼 점수 다 준다고. 산식이 다 맞았잖아. 그럼 안다는 거잖아. 그럼 계산만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기 두들기지 않아서 못한 거야. 원리를 다 알았으니까 점수 별 차이 없다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정년 퇴직금 계산할 때 간단하면 계산을 해. 근데 간단치 않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전혀 시험장에 가서 감액을 많이 당하는지 않는다. 많이 당해봐 1, 2점. 근데 그거 다 하다가 10분, 15분 써버리면 딴 데서 1, 2점이 아니라 딴 데서 2, 30점 못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을 다 해보니까 퇴직금이 약 한 2,900이에요. 29733,000. 자, 그러면 이거 다 합친 게 나와야 되죠. 그죠? 거기서 디덕터블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되죠. 한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를 생각하지 않고 해주면 되고, 한도가 넘어버렸다. 그러면 한도까지 주는 거죠. 이게 3억 얼마 나오는데 한도가 2억이다. 그러면 손에 3억 매대서 디덕터블 해봐야 2억 넘어가니까 2억 준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항상 머릿속에 기어놓고 항상 계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말고 산식만 쭉 나열해주면 충분하다. 오늘 1번 문제에서 평균 임금의 개념 할 때 다시 한번 공부하죠. 다시 한번 공부해. 왜? 여러분이 자꾸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자,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재난을 당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확실한데 사체를 못 받아내서
자, 그런 경우에 관공서에서 이 사람을 사망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사망 신고하는 게 인정사망이에요. 그래서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사망이 확실한데 사체를 발견하지 못한 거. 이때 재난이 내가 빠졌다 이게 아니고요. 백화점이 무너졌다. 응? 그 다음에 뭐 세월호가 침몰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사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인정 못 받으면 실종으로 가요. 특별은 항공기 사고, 배 침몰 이런 걸로 가지고 실종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실종 기간을 1년이 넘으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을 하면은 판사가 다 절차를 밟아서 이제 확정 판결을 해주는 건 이때 사망이 되는 거지. 자, 일반 선고는 뭐냐? 5년이. 자, 5년 동안 실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저 사고는 우리가 배가 침몰한 게 아니죠. 항공기 사고가 추락한 게 아니죠.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5년 후에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언근제법을 보면, 자, 선언법이면 해상에서 선원이 실종이 돼서 1개월 이내에 찾지 못하면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선언법에서 그 조항을 따라서 선언근제 처리를 다 할 수 있죠. 1개월만 지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 청구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선언법에 대해서 실종됐을 때 언제를 사망으로 간주하냐 이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안 한 것 같아서 문제를 내고 한번 강의해 드렸죠. 그래서 선상에서 실종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개월이 동안 못 안 오면은 사망으로 간주해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